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희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추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 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끼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사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때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크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형수와는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의 아내였습니다. 동서,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벌써 세탁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옷을 빨았어? 오늘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빨래통에 넣어두셨길래 세탁했죠. 오늘 입으실 거였으면 밖에 두셨어야죠. 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내가 이거 자주 입는 거 알지 않아?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형님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도 나에게 불만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게으르다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형님은 집안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었던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어? 형님,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 이건 저희 돌쟁이 아이도 크면 다 알아요. 동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걷어준 건데 집안일은 알아서 잘해야지. 근데 나보고 이것까지 다 치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심도 없네. 형님, 저희 돈 없어서 합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려고 합가한 거라고요. 아니 누가 합가하래? 어머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동서 너무 뻔뻔하다. 아무튼 앞으로 집안일 좀 잘해.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형님은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이와는 다르게 마치 절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을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동서, 너무 우리 시동생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요즘 빼빼 마른 것 같네.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대충 살림하는 거야? 형님, 남편이 어디가 말랐어요? 결혼하고 살쪘다면서 요즘 운동하던데요? 아니,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하지. 동서 어머님 밥도 좀 신경 써. 어머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드셔야지. 그렇게 대충 밥상 차리면 금방 가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제가 삼시세끼 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더 챙겨드릴까요? 아니, 자주 챙겨드리라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거지. 암튼 알았어. 형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밖에서 나돌고 사업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정말 잘 되어서 한 달에도 직장인 월급의 몇 배만큼이나 벌어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좀 힘들어? 아휴, 어머님한테 고기 좀 자주 사 먹이지 그랬어. 왜? 돈이 모자라? 말을 해야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남편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 이게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지. 네, 좋으시겠네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형님이 좀 집에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집은 맏며느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 역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맏며느리라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결혼 이후 엄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이 요즘 잘 되는 모양이야. 왜? 형수님이 자랑하지? 아니,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머님 잘 챙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자기가 잘할 것이지. 왜 당신한테 그런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한테 살갑게 잘하잖아. 잘하기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망정이지. 형수님은 엄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고 아픈 놈을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지. 뭐 형수님만 그래? 형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그렇게 젊을 때 도와줬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의 말로는 형님 내외는 어머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는 형님 부부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자 형님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집안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사실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명예퇴직으로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취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모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탓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서방님 아직 우울하시대? 아니 좀 쉬면 어때서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남편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고? 아니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의지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속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다니. 옆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닌 이상? 형님,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동서 탓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동서, 요즘 좀 예민하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런 못된 심보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형님, 정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 것도 바쁜데. 형님은 마치 시모와 남편이 잘 되지 않은 일이 나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따질 때마다 그냥 해본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으로 인해 기운이 없으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날, 첫째 날의 시숙은 잠시 왔다 갔을 뿐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문객을 받는 날에도 시숙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셔야죠. 동서, 아니 마지막 장례할 때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바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해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계속 오라고 해? 형님, 그래도 아주버님 어머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아유, 동서. 사업도 안 해보고서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장례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니면 여기서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냐고. 형님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 날에도 형님과 싸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게 되었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시숙은 마지막 어머님이 화장을 하시는 시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형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떠나고 난 후로 남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처음에는 너무 고단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다른 낫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형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테지만 아주버님네에는 매년 해외로 여행도 떠나고 외제차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인을 위해서 투자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우리뿐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침에 혹시 요구르트 배달 가능한가요? 아, 제트기업이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네, 작은 요구르트로 30개씩 매일 아니면 격일로 배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침에 문 앞에 두시면 출근하는 직원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트기업은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덩달아 지점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요구르트 주문이 들어오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차피 아침에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 배달날 저는 아주버님의 회사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회사에 있는 듯 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아, 며칠 전에 배달 의뢰가 들어와서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아, 참나.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려고 온 거야? 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배달 의뢰가 온 거라 저도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 다 동서가 내 동서인 거 아는데 일부러 온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동서네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알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 그냥 이거 두고 갈게요.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왔네.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 이만 갈게요. 아니, 앞으로 오지 마. 요구르트 배달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형님, 저희한테 의뢰온 걸 저희는 거절할 수 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유, 당장 여기서 꺼지고 다신 여기 오지 마. 형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구두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내쫓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 놀라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요구르트 안 봤는데 갑자기 놓고 가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분은 아주버님의 지사 회장이었던 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형님과 큰 소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서둘러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7살 때 미아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그때 있었던 곳이 희망 보육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저 기억 안 나나요? 미정이라고 제 딸인데. 미정이요? 그때 그 미정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집에 미정이랑 같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만나네요. 그건 그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회장님은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거든요. 7살 때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되었던 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왔지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바로 미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선생님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나는 사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갈 수 있대. 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난 그곳이 너무 끔찍했어. 너 엄마 아빠 기억이 나?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난 거기서 미움받았어. 내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지 않았거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여기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를 너무 미워해. 미정이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하셨는지 미정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고 여자라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울기만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할 뿐 제대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가족에게서 더 이상 자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 미정이는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입양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정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미정이의 마음이 반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입양을 가기 전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친부모를 만나러 가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는 미정이와 친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작게 주었던 돈들을 모아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스를 물어물어 알아보고 타고 나서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정이가 기억하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동네에서 미정이의 부모님 이름으로 수소문을 해서 집을 찾았고 결국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게 고맙다는 증표로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미정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저는 그대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때의 일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이의 아버지가 아주버님의 회사 대표였던 것이죠. 아유, 그때 미정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미정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아, 그러셨군요.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그날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네요. 아, 그럼요. 미정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잘 지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 저 대신 미정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미정이도 보고 싶네요. 미정인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정이 다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낮추세요. 저는 그냥 미정이가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미정이가 다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된 것입니다. 미정이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렸고 무서운 마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제가 가족을 찾아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미정이와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어릴 적이랑 똑같이 컸어. 너무 반갑다. 아버지가 너가 차고 있던 팔찌 보고 알아보셨대. 미정아, 너도 진짜 그대로다. 벌써 4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라니 너무 놀랍네. 난 종종 그 팔찌 차고 다녔지.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세월 빠르다.
우리 그때 진짜 어렸는데 너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날 이후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너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간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름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 입양 가서 그 집안 성씨랑 이름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더 못 찾았을 거야. 잘 지냈다니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그때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슬퍼했잖아.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었던 것도 너뿐이었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표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잘됐다. 너무 잘됐어. 그렇지? 이거 다 네 덕분이야. 어떤 것이든 말만 한다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무슨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그땐 내 친구니까 가족을 찾아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 겨우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마 마지막으로 했던 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은혜 갚아줘야지. 뭐든 이야기해봐.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다며?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야? 아, 사실 거기 대표 우리 아주버님이야. 요구르트 배달하러 갔는데 잠깐 일이 있었어. 아, 아빠 말로는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싸운 거야?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인데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미정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가 저에게 한 제안은 바로 아주버님이 있던 자리에 대표직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점 대표이긴 했지만 그 이후 지부장 자리가 있었어요. 지부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아주버님 업체로 향하게 되었던 건 역시 아주버님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저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툼을 듣고 난 후에는 저를 위해서 그 지부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 지점을 돌게 되었던 날,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재수씨가 왜 여기에? 동서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동서라니요? 저는 지부장 김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부장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공적으로만 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적인 관계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인사 후에 갑자기 메시지로 잠시 보자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부장이라니.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여기서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해?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직원도 아닌 형님이 여기에 자꾸 오는 건 말이 되는 거고요? 형님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매번 출근을 하시고는 직원들 부려먹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그리고 지부장 자리는 원래 우리 남편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동서가 될 수 있어?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 아주버님 그동안 뒷돈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증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 뒷돈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직원이 아니신 분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용건 없이 여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저는 시숙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숙은 지부장의 자리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에 뒷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시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수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치부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버님, 사건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업체 측에서 이런 뒷돈을 받았으면 이후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수씨가 지부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다 꼬였다고? 아주버님,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아주버님이 더럽게 일한 탓 아닌가요? 뭐? 더럽게 일해? 사업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아는 사람 덕 봐서 지부장 되어놓고서는 그딴 말을 짓거려?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낙하산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했고 다른 지점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 직위를 끌어내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부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점의 대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과를 해 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글쎄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신 건 아주버님 아니신가요? 거기다가 형님도 그 얘기에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운영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으니 그랬던 거겠죠. 동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 좀 다시 복귀시켜줘. 저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 자리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 정 원하시면 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세요. 형님의 사과를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밥값도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업계에서는 전국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숙과 형님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의가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7살 아이 엄마인 초보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눈을 뜨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버리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있긴 했는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친정엄마 손을 많이 빌렸습니다. 출산할 때 얼마나 배를 많이 누르던지 정말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출산의 고통보다 위에서 배를 누르는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지금은 그래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고 아이도 새벽에 2시간마다 칭얼거리며 배고프다고 엄마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그나마 편해지긴 했어요. 제가 아이를 보면서 틈날 때마다 사연을 적는 이유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만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순 없네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큰 문제였죠.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났고 결혼도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이번에도 실패했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아들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첫째 며느리도 의사면 뭐해? 딸만 넷인데? 그럼 너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둘 다 의사라서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만 너희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는 일반 회사원이고 작은 아들은 생산직이나 다니고 있으니 내가 한숨만 나온다.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잔소리를 안 하지. 학벌도 안 좋아, 집안도 안 좋아, 애도 못 낳아.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이유가 도대체 뭐야? 허락을 해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려고 저희 불렀어요? 여보, 그냥 일어나. 이런 마음으로 저녁 먹고 싶어? 차라리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 저는 어머님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 맞죠.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정자의 개체수가 너무 적고 활동량도 현저히 낮아서 임신하려고 도달하기도 전에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저 또한 난자의 나이가 젊은 편은 아니라고 나와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차별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점점 극에 달하는 히스테리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마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남편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시도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하려 했는데 나이도 점점 차오르고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12년 전 남편이 젊었을 때 미리 저장해둔 냉동 정자가 있다고 하길래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산부인과 의사셔서 아주버님의 권유로 저장을 해뒀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하지만 시도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했어요. 보통 3번 정도 시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2번 정도의 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직접적인 임신보다 높다고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형님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왔었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 오늘 준비한 음식들 전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고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출산하길 바란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형님 덕분에 그토록 원했던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눈물을 흘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임신이 쉽지 않았던 만큼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나는 딸만 넷이라.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나질 않거든. 동서라도 아들 낳으면 정말 좋겠다. 임신했다는 자체만으로 저에 대한 대우 또한 달라졌고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찌나 건강하게 태어나려고 하는 건지 입덧까지 심해서 거의 매일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배도 불러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매일 사진도 찍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아이 성별에 대해 엄청 궁금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해 아이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 초음파에 비친 모습은 건강하고 밝게 웃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담당 원장님은 아이를 보며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출산할 때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몸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 운동을 하라며 권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물어보셨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잘생겼다는 말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위주로 저희 집까지 매일 배달 오셨고 출산날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막달이 되어 진통이 오게 되었고 분만실에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원장님이 들어오라고 하셨고 남편은 분만실 커튼을 젖히며 고생했다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 본 아이의 모습에 얼떨떨한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뒤이어 탯줄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안길 수 있었네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를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셨죠. 내가 너희 집까지 찾아온 건 아무래도 너 혼자 아기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사돈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힘들잖니. 거리도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시댁에 와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딱히 뭘 시킨다는 건 아니잖니. 시애미가 얘기한 대로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잖아. 너는 너대로 힘이 덜 들고
나는 우리 손자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 당신 혼자 집에서 아기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서로 도와가면서 키우면 얼마나 좋아. 나도 우리 어머니 말에 따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당신 매일 잠도 못 자고 힘든 상황인데 옆에서 도와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고.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나도 매일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니까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결국 어머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정말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제가 시댁에서 지내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형님도 자연스럽게 매일 오셔서 저녁 늦게 아이를 돌봐주셨고 낮에는 어머님이 거의 보셨어요. 제가 새벽에 아기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댁 집안은 매일이 경사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품에 있는 시간보다 어머님과 형님에게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더라고요. 낮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보려는데 어머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녁에는 형님이 아이를 돌봐주는데 아주버님이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날 동이 틀 때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 품에 안고 싶다고 말을 해도 자기는 딸만 넷이라 아들이 너무 신기하다며 제 말은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충분히 아이 혼자 볼 수 있고 지금은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아이 얼굴 잠깐 보는 것 외에는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건 제가 우리 아들 건우를 낳았는데도 만질 수도 없으니 너무 답답해요. 원하시면 잠깐 보여드릴 테니 엄마인 제품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 봐라. 너 지금 배가 불렀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냥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니? 나는 안 힘들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리고 내 손자 어렸을 때 품에 오래 좀 안아보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애미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네. 나는 한가해서 아기 봐주는 줄 알아? 병원 일 하루 종일 하고 힘든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데 동서 힘들까봐 도와주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나나 어머님이나 둘 다 똑같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우리 남편도 얼마나 불편해하는 줄 알아? 우리가 어머님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저녁만 되면 어머님 집에 출근 도장 찍잖아. 그리고 여기서 바로 병원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기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니 나중에는 우리한테 막 대들고 달려들겠다. 뭐해? 빨리 죄송하다고 빌지 않고.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야? 결국 집안 분위기가 심각하게 변화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많이 서운하셨는지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보며 상당히 불쾌해하셨고 제 아들을 던져주듯 저에게 건네주더니 두 분 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 손짓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저와 제 아들 둘이 남아 뻘쭘해진 상황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한참을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인 제가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없어서 당연한 권리로 얘기한 것뿐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서운해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를 위해서 제 몸이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말을 섞기 싫다는 표정으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모두 다 제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이랑 어머님 앞에서 저를 면박 주고 제 의견은 묵살한 게 가슴이 아파 아이를 안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노크도 안 하시고 문을 활짝 여셨고 제가 놀란 건 보이지도 않는지 남편을 부르며 올라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도 알 거 없다며 무시한 채 아주버님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꽤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무래도 말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아주버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내 돈 받아먹고 입 싹 닦는 거야? 뭐라도 우리한테 보여줘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야?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 텐데. 알았어, 그만해 형. 나도 지금 힘들어.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든지 하자. 모든 건 순서가 있고 계획을 잘 짜야 성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잘 해결할게. 어머님이랑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잘 좀 하세요. 적은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거 힘들고 제 성격에 안 맞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상황 끝내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두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돈을 빌려요? 왜요? 우리가 돈을 빌릴 만한 이유는 없는데요? 당신 나 몰래 사고 친 거 있어?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돈 빌린 거야? 왜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돈을 빌려줬고 받았냐고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고 남편은 따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남편에게 끝까지 조급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형이 준 거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주버님이 왜 준 거냐고 물어보며 다시 돌려드리라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저와의 대화를 차단했어요.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렸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에 의문만 남긴 채 그날 저는 잠 한숨 잘 수 없었고 다음날 온 가족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아침을 맞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어머님은 저보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묵묵히 짐을 싸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조용한 집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인상을 쓰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살지 못할 것 같아. 서로 성격도 안 맞고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혼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기는 우리가 키우는 걸로 할게. 당신 혼자 무슨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겠어. 재산은 우리 쪽이 많아서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시댁에서 내가 말실수한 게 문제가 돼서 그래? 정확한 이유를 대야 납득을 하지. 그리고 아이를 왜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소리야? 내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 아들 그 누구한테도 보낼 생각 없어. 뼈가 부서지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알겠어? 남편은 집요하게 저와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아이를 낳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들어가기 싫은 시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도 모르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어서 돈을 왜 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회피했어요. 결국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시댁에서 걸어 나오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주차장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보였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둘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엿듣게 되었어요. 지금 계속 이혼하자고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고집이 세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인생 완전 쫑나는데? 야 임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무조건 너는 성격에 맞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는 말만 해.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는 거지.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이런 건 우리 손까지 오지 않게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 우리 앞에 데려놔. 알겠어?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어. 만약 이번 달 안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그날로 끝인 줄 알아. 기회는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다. 너랑 내가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둘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상황들을 듣게 되었고 되려 저와 남편의 관계를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혼을 빨리 하라고 기간까지 정해주면서 무서울 정도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번 달 안에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았으면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해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남편과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시댁 집안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상에 있어 별다른 건 없었어요. 아침만 되면 회사에 출근을 했었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미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도중 남편이 샤워하는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문자 한 통이 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밀번호 패턴을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에 가방에 넣어두거나 옷에 숨겨놓는데 그날따라 술을 엄청 먹고 들어와서는 정신없었는지 침대 옆에 핸드폰을 던져놓았고 문자 온 내역을 확인한 순간 형님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알 수 없는 장소가 적힌 주소를 보냈고 저는 급하게 제 핸드폰으로 남편의 문자를 찍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적힌 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 오만 가지 생각에 빠져 그날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했고 문자에 적힌 장소에 저는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도 힘이 들었는지 칭얼거리다가 깊은 잠에 들었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길래 호텔까지 남편을 부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뒤이어 형님이 로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간 맞춰 형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일단 둘의 현장을 사진 찍고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 어머님과 아주버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서로 둘러앉아 있는 모습에 저도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기가 잠에서 깨질 않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계획이라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분명 의심할 게 뻔할 테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이혼하고 아기만 데려오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어차피 네 아들도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라. 알겠지? 그리고 넌 생각이 있는 거니? 형이 준 그 많은 돈을 홀라당 노름에 다 써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너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냐? 너희 형 따라가라는 말은 하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살아라. 알겠어? 그래도 우리 손자 건우가 너희 형 씨라서 얼마나 똑똑하겠어. 앞날이 창창할 거다. 의사 아들인 거잖아. 애미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둘째가 냉동정자가 있다고 거짓말 쳐서 큰아들이 저장해 둔 걸로 임신할 수 있게 계획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어머님이 하도 아들 원하시고 저는 딸만 넷에다 이른 나이에 폐경까지 왔으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었죠. 어차피 이혼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고 우리 남편 아들이니까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 동서가 모르게 이혼을 해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해서 일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모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패였고 형님과 시모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냉동정자가 없었고 그건 아주버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 품에서 자고 있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주버님 아이였죠. 그러니 이혼을 하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주버님한테 가면 남편은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다 돈까지 챙겼으니 그런 사실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해본 결과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실을 더 이상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으니 아주버님과 제 아들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주길 원했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 그동안 모았던 자료를 들고 쳐들어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보며 반겨주는 게 아니라 손자부터 찾았고 저는 둘을 무시한 채 거실로 들어갔어요. 손자는 어디 갔냐고 재차 물어보는 말에 시모 얼굴에 서류 봉투에 있던 자료 모두를 집어 던졌습니다. 형님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를 보며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시모 얼굴에 맞고 떨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주워서 확인해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이혼 서류 가지고 왔고 그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것 같아?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겠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감히 10달 품어 힘들게 낳은 내 자식을 당신들이 뺏어가려고 해?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의사인 주제에 이딴 식으로 행동해? 어디 한번 콩밥 좀 먹어봐. 2번 다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그 머리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너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협박하는 거니? 내가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빌 줄 알았어? 네가 10달 품어서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 아들의 씨가 섞여있기 때문에 너한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시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를 밀치며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그 팔을 뿌리치고 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를 이용만 하려는 나쁜 심보에
너무 서운했던 건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당장 자기 손자 데려오라고 생떼 부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저에게 모두 들켜버리게 되자 제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전부 변호사에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형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료시술 문제에 있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행동에 형님은 의사 면허 취소를 당했고, 시댁 집안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시모와 남편과 아주버님이 모두 형님의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징역을 권고했지만 분쟁이 워낙 심했고 손해배상 정도로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체적인 후유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이도 건강했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아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네요. 지금도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10달 품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정신적으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 아들은 엄마를 보며 밝게 웃고만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평생 저만 알고 제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아픔만 남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